안녕하세요. 이거의 수학이다. 이철용 원장입니다. 우선 영상으로나마 여름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거의 수학이다 학원은요, 2009년 개원 이래 대치동 수학 전문 학원으로서 많은 명성과 결과를 낸 최고의 수학 학원이라 자부합니다. 특히나 5년 전부터 진행해온 시스템인 원투원 시스템은요, 학생 개인별 사고 성향 분석에 의한 선생님의 매칭, 인근 학교의 내신 기출, 그리고 수능 분석에 의한 철저한 학생들의 성적 관리, 많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이끌었고요. 나아가 수학 과목에서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게 해왔습니다. 대형 강의가 이루어지는 많은 학생들의 동시에 수강하는 큰 학원은 아니지만요,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사고를 분석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학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강사분 중 4분의 고등부 강사분들의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런닝타임은 강사분마다 한 10분에서 15분이 될 예정이고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와 어떤 선생님이 수업이 잘 맞을지, 매춘율이 높을지, 우리 학생의 성적을 이끌어줄 강사가 누군지 꼼꼼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에는요, Q&A는 별도로 진행치 않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을 드릴 거고요. 만약 채팅으로 해결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 직원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이것이 수학이다 2021년 여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이 수학이다의 박경민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수업은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쓰니 참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저는 오늘 두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의 성적 어떻게 해야 향상이 될지,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랑 잠깐 비교를 하면 중학교 때 A등급 맞았던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등급의 차이가 발생하죠. 분명 아마 공부 방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문제 풀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어떤 아이는 A등급이었던 똑같은 아이들이었는데 등급의 차이가 발생하냐,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 A등급,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30%에서 40%의 아이들이 A등급을 맞아요. 그 말인즉슨 그걸 그대로 고등학교 등급으로 가져오면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중학교 땐 A등급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과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일단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의도가 다르죠. 중학교 때는 아이들한테 너가 얼마나 숙련이 되어 있고 숙달이 되어 있는지, 즉 얼만큼 많이 연습을 했니?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라면 고등학교 때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너 이 개념 알고 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응용, 적용, 활용을 해볼래? 즉 너의 사고력을 한번 보여줘봐 라는 문제들로 대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틀렸던 문제 다시 또 오답을 하고 많은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연습이 얼마큼 되어 있니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성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문제를 풀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어? 그럼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받아들이는, 즉 그냥 문제 자체를 유형을 외워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 이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이거를 해야만 답이 나올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에서 아마 고등학교 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문제로 예를 들어보면 기출문제인데,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X축이라는 직선 위에 한 점,
가지의 거리 두 선분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뭐 개꾸리 문제죠. 수포자가 아니거나 혹은 중학교 때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라면 거의 무조건 푸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얘 중학교 때 2번 나옵니다. 중2 1학기 때 1차 함수에서 한 번, 중2 2학기 피타고라스에서 한 번. 그 말인 즉슨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 때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접해봤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얘를 이 문제 풀었대. 조금이라도 확장을 하면 못 풀 수도 있겠죠? 왜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점까지 선을 이었을 때 최소가 되는 건 직선거리겠죠. 근데 x축이라는 직선을 지나야 되니까 한 점을 그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서 직선거리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이해를 했다라면 조금이라도 확장 혹은 더 확장이 됐을 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엔 세 선분의 합의 최소를 물어봐요. 실제로 이 문제 4등급 이하 정도 되는 아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2개짜리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대칭 이동을 해서. 근데 3개는 뭐야? 나 이거 모르겠어.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죠. 그럼 저는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 전에 그 문제로 돌아가서 야, 그럼 2개일 때 최소 너 어떻게 구했어? 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설명을 하죠.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야, 3개의 선분의 합의 최소면 어떤 2개를 골라도 최소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아까랑 같은 문제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는 슬쩍 빠지죠. 그럼 이제 아이들 혼자서 아까랑 비슷한 문제라고 하네? 왜지? 라고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직선거리를 만들어야겠네? 라고 뭐 대칭 1번, 대칭 2번 시켜서 이제 문제의 정답을 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단순하게 외워서가 아닌 왜 그런지, 왜인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똑같이 조건은 동일해요. 다만 4가지, 4선분의 합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눈치채셨을까요? 네, 똑같죠. 그냥 4개 중에서 어떤 2개를 골라도 최소여야 되니까 이 4개의 선분을 직선거리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대칭 1번, 2번, 3번 시켜서 답을 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문제 그냥 대충 이해되는 것 같아 라고 넘어갔던 친구들은 이 문제 왔을 때 또 질문을 해요. 실제로 3, 4등급 걸쳐있는 친구들도 간혹 질문을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정확하게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느낌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 문제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반 아이들 중에서 3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 반 아이들한테 이제 이번 기말고사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제일 처음쯤에 한번 테스트로 시험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참 가슴 아프게도 전부 다 틀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가 왜 그러냐? 일단 문제 자체도 너무 길고요. 6가지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원의 방정식,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그리고 대칭 이동, 평행 이동,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활용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이 6가지 개념을 써야 됩니다. 때문에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외워서는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 3등급 목표인 친구들한테 이제 약 2달 동안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너 이거 생각해봐, 너 이거 고민 좀 해봐 라고 계속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시간을 줬었죠. 그 결과 이제 기말고사 직전에 테스트를 칠 때요. 우리 아이들 틀렸던 문제 다시 보기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가 틀렸던 거 다시 마주보기 싫은가 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 몰래 테스트지에다 슬쩍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의 친구가 이제 마지막 계산 실수 때문에 틀렸던 거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전부 다 맞췄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즉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 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일단 2가지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념 설명, 수학적 약속인 정의 같은 것들은 그냥 제시를 하고요. 그 외에 공식이라든지
그에 따른 성질 같은 것들, 그냥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공식이 있어 라고 제시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명확하게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건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실제로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에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이 왜 주어졌는지, 이 조건을 가지고 왜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 공식을 유도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뭐 지루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저것까지 왜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 푸는데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그 고등학교 기출 서술형 문제에서 어떠한 공식을 유도하는, 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증명해봐, 이런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개별 맞춤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질문을 하겠죠.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바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푼 거지 아이들이 푼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냥 힌트를 제시만 합니다. 물론 같은 문제를 여러 학생들한테 동일한 조건의 힌트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마다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도 다를 뿐더러 개개인의 사고력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될 게 아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파악한 후 한계에 도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의 수준, 그 직전까지만 힌트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문제에서 이 조건 한번 봐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 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대답을 했으면 그건 왜 그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왜 그걸 생각했어?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정답을 내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냈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비록 쌤이 힌트를 제시는 했지만 답은 내가 냈어, 이러면서 정말 아이들은 아이여서 기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래도 수학을 잘하나 보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보다 라는 자신감도 얻을 것이며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까지 얻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력. 그 사고력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고력의 향상, 아이들마다 개개인에 따라서 좀 시간의 차가 있긴 하겠지만 성적 향상에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이것이 수학이다의 박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이 수학이다 정미선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입시 수학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수학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현재에서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최대한의 완벽한 준비겠죠. 그럼 수학에서의 완벽한 준비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탄탄한 개념과 문제풀이입니다. 개념만 안다고 해서 수학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 하고, 즉 이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효율적인 문제풀이는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를 솔루션으로 지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 필요한 문제를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계획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문제는요, 학생들마다의 이제 개별 맞춤 문제고요.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증진을 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세 가지 솔루션으로 지도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럼 개별 맞춤 문제란 무엇이냐? 보통 개념을 배우고 나면 문제풀이 순서는요, 연산, 유형, 응용 심화, 킬러, 준킬러 요 단계로 문제풀이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얼핏 보면 서서히 레벨을 올려가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요, 이 필수 유형에서 응용 심화로 넘어가는 단계의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필수 유형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려운 문제만 고집해서 푼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유형이 완벽하게 되어야지 내가 풀어봤던 그 유형들을 토대로 어려운 문제도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레벨에 맞는 적절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험 유형에 따른 맞춤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과 모의고사는 두 시험의 성격이 너무나 다른데요. 시험 시간이 50분이고 모의고사는 100분이죠. 그리고 학교 시험은요, 교과별, 수원 아니면 수투, 그 중에서도 뭐 1, 2단원 혹은 3단원 이렇게 나눠지는 반면에 모의고사는 공통과목, 수원, 수투의 선택과목까지 3가지 광범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능력도 다른데요. 학교 시험에서는요, 시간 분배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서술하는 능력도 중요할 거고요. 이에 반면에 모의고사는 광범위한 내용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통합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교 기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될 것이고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어봐야겠죠. 이렇듯 시험 유형에 따라서도 문제를 달리하여 풀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혹은 교과별로 맞춤 문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단원을 넣어봤는데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오히려 도형 부분은 잘하는데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잘 못하는, 내가 어려워하는 단원의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봐야겠죠.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취약 부분에 따른 맞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 레벨에 맞는 문제, 그리고 시험 유형에 맞게, 혹은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따른 문제, 이렇게 3가지로 유형을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맞는 문제를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력인데요. 보통 문제 해결 순서는요, 문제를 해석하고 수식 설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 해석 단계는요, 내가 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나 공식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단계고요. 해석을 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수식을 설정을 해야겠죠. 수식을 설정을 했으면 그 설정한 수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제 해석 단계에서 수식 설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개념의 연동이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 단원에서 이 개념, 저 단원에서 이 개념 2개를 같이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할 수도 있고요. 공식은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문제의 문장들이 주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해석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뭐 길이를 빨리 구한다든지 좌표를 빨리 구한다든지 이런 테크닉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식 설정에서 문제 해결 단계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은 연산의 숙련도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도 필요할 거고요. 문제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2개를 문제 해결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PA, PB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L이 있대요. 그래서 이후로는 L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제 뭐 넓이를 구하면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 해석입니다. 문제 해석이 중요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여기 제가 밑줄 친 이 2문장,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그리고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2문장이 주고 있는 점 P는 두 점 A, B의 수직이등분선이다 라는 겁니다. 이 2문장을 두 점 A, B의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두 점 A, B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해봐 라고 하면 잘 구하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2문장으로 주면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석이 제일 관건인 문제겠죠.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것만 알고 나면 사실상 식을 세워서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해석이 잘 안 되면 문제풀이의 소요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는 고1 모의고사 기출인데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AB 위에 D가 있고요. AC 위에 점 E가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요. DE와 BC가 평행하다고 주고 있고요.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가 1:9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직선 B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문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해석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분 DE와 BC가 평행하다 그랬고요. 각 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요, 닮음입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의 넓이의 비를 주고 있는데 결국 닮음인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주고 있는 거고 이 넓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는 닮은 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3이구나. 즉 선분 AE와 선분 AC의 길이의 비가 1:3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선 B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겠죠. 직선 B의 방정식은요, E의 좌표를 알아야 합니다. B의 좌표는 지금 주고 있고요. E의 좌표를 알아야 하는데 위에서 닮은 B를 구했으니 선분 A 대 선분 C의 길이의 비가 1:2라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점 E는요, 선분 AC를 1:2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것까지가 문제 해석의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식 설정을 해야겠죠. 어떤 수식을 세워야 하나요? 점 E의 좌표를 구해야 합니다. 점 E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내분점 공식 필요할 거고요. 점 E의 좌표를 구하고 나면 이제 직선 BE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직선 B의 방정식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으로 수식 설정을 하고 계산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죠. 이렇듯 문제 해석 단계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석을 잘 해야지 이후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도에 보면 보통 학생들이 이 세 단계가 다 문제가 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 해석이 안 되면 이후에 문제는 못 풀겠죠. 근데 문제 해석은 되는데 나는 내가 해석한 내용을 수식으로 설정을 못 하겠어. 식으로 못 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각 단계마다 문제 해석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개념과의 연동을 중요시 해야겠죠. 문제를 풀 때 여기에서 필요한 개념은 어떤 거고 이 문장이 주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수식 설정이 힘든 학생은 문제 해석 단계에서 해석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수식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건 공식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럼 공식 연습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각 단계별로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문제 해결력을 증진을 시킵니다. 결국에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고 향상시키면 그것은 바로 고난도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개별 맞춤 문제와 문제 해결력 증진을 위한 문제풀이를요, 저는 이 위클리 매스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위클리 매스는 계획, 실천, 관리로 이루어지는데 학생과 제가 같이 계획을 하고 학생은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천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학생과 제가 앞으로의 4주치 문제풀이 양을 결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이 풀 수 있는 양이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풀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양이 있을 거고 소통해서 그 계획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세분화하여 일주일치씩 쪼개서 기록을 합니다. 일주일치씩 쪼개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 시간 내 그리고 숙제 그리고 일일 테스트로 푼 양을 모두 다 기록합니다. 총 문항수와 그리고 오답수
질문수, 미해결수를 기록을 하고요. 기록한 내용을 계산을 해서 달성률을 판단합니다. 이 위클리 매스는요, 단순히 달성했다 못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달성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주, 2주 내가 풀어야 될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계획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달성률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계획적인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문제풀이를 극대화시켜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계획적인 공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클리 매스를 통해서 저는 학생이 계획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개별 맞춤 문제는 정확한 실력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레벨 판단이 가능할 거고 그 레벨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취약점 판단이 가능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보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 해결력을 키웁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수식 설정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문제 해결력 증진을 위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문제 해결력이 증진이 되면 자신감도 향상하고 자신감 향상은 결국에 심화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요. 결국에 문제 해결력 가지고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계획적인 공부는요.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개별 맞춤, 문제 해결력, 관리 세 가지 솔루션으로 지도를 하면 결국에는 이는 성적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들을 토대로 여름방학 특강을 계획했습니다. 문제풀이 특강을 계획을 했는데요. 7월 19일에 개강을 해서 8월 13일에 종강합니다. 총 4주 진행을 하고요. 수강 시간은 월수금 시간 1시에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주 2회 또는 3회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문제풀이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개별 맞춤 문제를 제공을 할 거고요. 문제 해결이 힘든데 원인을 모르겠다, 어느 단계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 문제 해결력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달성률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계획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싶은 학생 위클리 매스를 통해서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봉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누군지, 제가 가진 장점과 저는 어떻게 수업하는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의 장점들인데요. 네, 첫 번째, 한 번 수업 들으면이 아닙니다. 3번 수업 들으면 계속해서 쭉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마성의 매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제가 딱 집어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 부분이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세련된 문제풀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학생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의 풀이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가르쳐줬던 방법이 기억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서 칠판에다가 풀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교재가 있냐, 교재 좀 잠깐 보자 라고 해서 교재를 한 이틀 정도 빌려 가시겠다 하면서 가져갔던 일화가 있고요. 두 번째, 여학생이었는데 조금 소극적인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떠놓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사람이라고 시켰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전 시간에 저랑 했었는데 너무 임팩트가 너무 깊게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서 얼떨결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한테 굿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고 굉장히 좋은 관점에서 잘 접근했다. 요렇게 굉장히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학원에 와서도 저한테 계속 하루 종일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세 번째, 제 수업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현장 장악 능력이 뛰어나고 카리스마 있을 때는 굉장히 있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유쾌합니다. 자,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수학을 유독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공부가 되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지만 다른 거가 더 좋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부를 갖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쾌하고 즐겁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최대한 유쾌하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수업 자체는 지루하지 않고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자, 네 번째, 최대 역량을 뽑아내는 성적 향상 제조기라고 했는데 이건 뭐 제가 지은 별명이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서의 저의 별명이고요. 제가 이제 성적 향상을 어떻게 최대의 역량을 뽑아내서 하는지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뒤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잘 정리된 내용 교재와 잘 정리된 문제풀이 교재와 또한 잘 정리된 마무리 교재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제가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내용 겸 문제풀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만의 풀이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 놓은 어떤 책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돌게 되면은, 문제풀이 연습을 조금 해줘야겠죠. 자, 요번에 이제 출간이 되는 책인데요. 이제 제 노하우들과 이런 것들로 담아놓은 책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제가 제 테크닉과 제가 수업했던 것들을 갖다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된 교재로 다시 한번 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풀려주는데 이 교재들이 생각보다 적중률이 굉장히 좋아요. 난이도는요, 학교 시험 20문제 중에서 뒷번호 10개 정도의 문제에 해당하는 난이도니까 꽤 어려운 변별력을 갖춘 문제겠죠. 작년에 제가 이제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학교에서 무려 6문제가 뒷번호에서 출제가 돼서 네, 좀 약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하면요, 주어진 시간 안에 시험을 갖다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게끔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만들어서 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모의고사라든가 시중문제집에서 가져와서 변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변형을 하기 좋은데 변형을 쉽게 하기 좋은데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에요. 또한 기출을 갖다가 많이 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뽑아서 대비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교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푸는 요령에 최적화된 풀이를 갖다가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에 최적화된 풀이는 정석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지만 그 부분을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크닉 그리고 어떤 편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입각해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간단하고요, 네, 그 풀이가 다른 풀이보다는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서술할 수만 있으면 그 풀이가 시간적인 효율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 풀이를 들었다고 해서 그 풀이가 들었다고 해서 보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 풀이를 알려주고 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끔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설명했던 제 교재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풀리는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푸는 어떤 시중 문제집에서도 그것들을 적용시켜서 푸는 연습을 시킵니다. 두 번째,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영상을 갖다가 다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시간 내에 저만의 용어를 쓰는 게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신선하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짝꿍 집합, 뺨 때리기,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조금 유치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그런 단어들을 섞어서 아이들이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 제 수업을 들은 애들은요, 그 용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학교 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요. 네, 그 용어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저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기부에 와닿지 않았던 친구들도 다시 이제 그 내용에 합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런 장치들은 요 정도가 있고요. 자, 네 번째, 본인 역량보다는 조금 높은 문제를 풀려야지 결국은 성적 향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본인의 역량이 10인데요. 문제를 갖다가 10 이하를 풀리게 되면은 결국은 10 정도밖에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저의 효율적인 풀이와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인해서 12 정도의 레벨 문제를 갖다가 연습을 시키고 그게 또 복습이 되고 자기 걸로 소화가 되면 그 다음 거로 나아가야지 학생도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문제들은 조금 평균적으로 어려운 편이지만 전부 다 저의 해설과 같이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역량도보다 조금 높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대비를 시킵니다. 자, 마지막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정리된 복습 영상, 수업 영상에서 내용 설명했던 거를 정리해서 영상을 제공하고요. 자기 학교 기출 작년 거, 최근 거 풀이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작년 거 기출 중에서 조금 어려웠거나 까다롭거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청기누설 직접 모의고사라서 최종적으로 풀리는 그 문제들은 다소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운 편이라서 전문항 해설을 찍어서 수업 시간에도 설명하지만 다시 복습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하는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저는 대치동에서만 15년간 고등학생들의 내신과 수능을 지도했습니다. 자, 요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각 학교의 시험 경향뿐만 아니라 학교의 성향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주기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조언을 구할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저에게 카톡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저는 대외적인 수학 연구 스터디의 리더로서 매달 수백 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기출도 하겠지만 옛날 기출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모의고사류 문제라던가 내신 문제가 나올 법한 것들을 연구하는 스터디를 제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모임의 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하고의 긴밀한 소통인데요. 아이들이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가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고 특히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간에 가장 오래 보는 사람이 아마 수학학원 선생님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수학적인 것들도 가르치는데 중점적으로 하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삼촌처럼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수학이다. 이봉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도현입니다. 자, 퍼펙트한 수학을 위한 학습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직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로직 플로우란 말 그대로 논리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로직 플로우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해석,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연계, 과거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뭔가의 사고력. 자, 요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어.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요거를 로직 플로우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 연계, 사고력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해석이란 자,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조건들을 도출해내는 과정. 요거를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우울한 내용이죠. 솔직히.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저건 뭐 노력이 없으면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요 세 가지는 상위권 학생들 기준이라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예요. 자, 네 번째. 단순 암기식 공부 방법. 자, 수학이 암기 과목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수학은 외울 게 정말 많아요. 공식도 해야 되고 문제 유형도 해야 되고 실제 외울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기 단순 그냥 외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단순하게 외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외우기 때문에 생각하는 습관이 없죠. 어차피 고난도 문제, 뭐 준킬러나 킬러를 풀려면 단순한 기본 지식 갖고는 풀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단순 암기를 갖고는 생각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에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연습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보통 해석이 잘 안 되는 거고. 단 마지막 디테일의 부족과 섣부른 해석이라고 했는데 디테일의 부족이란 건 뭐냐면 문제는 이해했어. 그다음에 조건을 끄집어내는데 조건이 굉장히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일부만 끄집어내는 거죠. 모든 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일부분은 놓치는 거죠. 그러면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을 다 못 끄집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리고 섣부른 해석이다. 뭐 경험에서 오는 오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문제를 딱 봤어. 아, 이거 본 적 있는 문제야. 아, 나 이거 알아. 하고 자신 있게 푼단 말이죠.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면 전에 봤던 문제하고 뭔가 조금 달라. 미세하게 달라. 근데 경험에서 아, 나 이거 알아 라는 착각이 어떻게 보면 이거죠. 그냥 문제를 외워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결론을 내면 곤란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해석에서 많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해석하는 능력을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첫 번째. 양질의 문제에 대한 숙련도를 올려야 된다. 자, 말 그대로 양과 질이죠.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구구단 문제, 천 문제 푼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좋은 문제 풀어야 되고 그 양도 많아야 되고 물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앞쪽에서 나왔지만 있죠? 학습량 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학적인 머리가 좋거나 해도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고 좋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세부 문제 유형 파악 연습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어떤 문제를 봤어. 뭐 예를 들면 미분 문제야. 미분 문제를 알겠어. 그냥 스르륵 풀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미분 단원에서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이 쓰이는 거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해라. 뭘 의심합니까? 조건 도출. 자, 어떤 문제 풀기 위해서 사실 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한번 5가지 성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내가 한 2개나 3개만 끄집어내도 답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면 의심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혹시 생각하지 못한 조건들이 있는가, 내가 해석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하고 한 번쯤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은 뒤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해석하는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보자마자 쓱쓱쓱쓱 풀리면 천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도 괜찮아요. 그냥 뭐 앞부분에서 막혀도 상관없고 뭐 중간까지 가도 상관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해결하고자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 금방 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결국 극복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즉, 뭐 뒤에서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 방식을 제시한다. 왜냐면 문제를 푸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이 있고 단순하게 풀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 기하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뭐 대수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기하적 해석이 쉬워. 근데 문제가 좀 달라지면 어떤 뭐 대수적인 해석 외에는 풀리는 방법이 없어.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연습들이 충분히 되면은 해석 능력이 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히 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연계란 뭐냐? 연계란 내가 과거에 공부한 내용들, 뭐 기출문제든 아니면 문제집 문제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은 문제든 이 문제들을 새로운 문제 봤을 때 갖다 연결해서 쓰는 방법, 그거를 이제 연계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쉽게 얘기하면 자,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 뭐 준필화 이상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 문제는 개념이 여기에 얘랑 얘네 갖다 쓴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 나온 세 개의 문제와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냥 얼핏 보면. 근데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한 학생 같은 경우는 연계가 충분히 된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전혀 새롭게 보이지만 그냥 똑같은 문제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똑같은 문제거든. 즉, 이 문제를 보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 속에서 요 개념, 요걸 갖다 쓰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바로 연계입니다. 쉽게 아이들이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알아요. 다만 이 문제에서 이 개념을 갖다 쓴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이거를 떠올리는 게 바로 연계예요. 자, 보통 이제 아이들이 시험 문제 못 풀면 어머니들이 무슨 말씀 많이 하시냐면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절대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연계 능력이 부족한 연계 능력이. 다 알고 있어. 이 정보들 보면 다 알고 있거든, 아이들은. 근데 이걸 못 갖다 쓰는 거죠. 이거는 개념의 부족이 아니라 연계 능력의 부족이에요. 지금 문제풀이가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연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출문제의 정확한 이해는 필수다. 최고의 교재는 기출입니다. 뭐 수능이라면 수능평가원 교육청 기출들, 내신이라면 내신 기출들. 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잡는 거죠. 사실 얘보다 좋은 문제도 많이 있겠죠. 사설 문제들 보다 보면은.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의 어떤 틀을 잡는 거죠. 틀. 나만의 바운더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나만의 바운더리를 잡고 뭔가 새로운 문제, 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기출문제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속에서 걔랑 유사한 유형, 걔랑 연관된 내용이 뭐가 있는가, 얘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출문제가 연계성.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봤을 때 이거 본 적 있는 유형인데? 라는 거 떠올리고 어떤 기출문제였지? 하고 떠올리는 거. 못 떠올려도 돼요. 떠올리는 연습하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유의미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이 부분이죠. 이거 먼저 할게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해석이나 연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한다.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처음에서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단 못 풀었어. 그러면 해설지를 보든 설명을 듣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복습하죠. 열심히 외우지. 그러면 연계 능력이 늘지가 않아요. 쭉 보고 나서 처음부터 쭉 해설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게 기출문제에서 어떤 문제에서 과거 나왔던 어떤 문제에서 어떤 내용들이 쓰였는지 이걸 한번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문제 보면 그냥 외워서 푸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개념을 파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다양한 조건들이 도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문제가 쓰이는 거는 다 쓰일 수도 있고 일부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빼먹고 끝에까지 쭉 가면 마지막에는 이 조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초반에 끄집어내지 않으면 막판에 찾는 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초반에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초반에 그 조건을 끄집어내는 건 사실 연계보다는 해석의 부분이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조건이 잔뜩 나왔는데 다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안 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뭐가 있냐 또는
또는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 어떤 세부 개념들이 들어갔는지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습이 되면은 해석과 연계가 같이 늘 거예요, 실력이. 일단 마지막으로 머릿속에서 큰 흐름을 먼저 체크해라.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많이 쓰라고 시키죠. 풀이과정 쓰라고. 안 쓰면 실수하니까.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은 쉽기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쓰라고 시키는데 이제 준킬러 이상 문제들은 이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겠죠. 쓰면 안 돼요, 쓰면.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쓰긴 써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쓰라는 거죠. 즉 문제의 구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풀이과정이 진행이 될지를 머릿속으로 빅피처를 먼저 그리라는 거죠. 아,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끝까지 못 가도 괜찮아요. 끝까지 가면 좋은데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끝까지 가는 건 쉽지 않겠죠. 중간에 막힐 거란 말이죠. 끝까지 못 가도 돼. 처음에 이만큼만 가도 돼요. 막혔어? 그 다음 볼 땐 이만큼 가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 가겠죠? 그럼 새로운 문제 나오면 역시 끝까지 못 가도 일정 이상 갈 거 아니에요.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항상 초반에 막혀요. 초반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상위과 아이들 기준에서 준킬러나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초반이 문제인 거지. 초반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뚫으면 그 다음 갈 수 있는 길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반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큰 흐름을 먼저 그리는 항상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이런 연습이 되면은 연계 능력이 늘지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쉽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다음 세 번째, 사고력이란 이 표를 보시면 아까하고 똑같은 표인데 이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즉 기존의 기출문제 형태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뭔가 하나의 개념이 추가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떠올려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해내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떠올리는 능력, 이게 사고력인 거죠. 물론 사고력이라는 건 이거 이제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배운 내용들을 잘 적시적소에 갖다 쓰는 거. 되게 연계 부분이죠. 연계를 잘하는 것도 되게 사고력이에요, 사실상. 근데 지금 이제 연계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고력은 이 창의적 사고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보면 그럼 요걸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감은 필수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 용어가 자신감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근자감이나 자만심이 되면 곤란해요. 아, 나는 수학 자신 있어. 그래서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그럼 공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연습이 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고 수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충분한 문제 유형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은 필수지만 이게 근자감이나 자만심이 되면 곤란하다. 내가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와 그냥 접근하는 건 차이가 엄청나요. 내가 풀 수 있다라고 믿으면 여기 계속 나오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나는 원래 이런 거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그냥 애당초 버리게 돼요. 계속 버리면 영원히 늘지가 않죠.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오냐 나오지 않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공부할 때는 다음 주가 시험이야. 중요하죠. 시험 준비해야지. 이상한 거 하면 안 되지.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희 학교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내 목표를 생각하면 돼. 내가 목표가 3등급이야. 그럼 3등급에 맞게 공부하는 거야, 걔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럼 영원히 3등급인 거예요. 내 목표가 1등급이야. 뭐 의대야. 그럼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죠. 그럼 당장 내신에 나오냐 나오지 않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실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시험 다가오면 중요하게 여겨야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히든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 이것도 앞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문제 안 쓰이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죠. 또는 문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근데 무언가가 더 있단 말이죠. 이거를 자꾸 집요하게 파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도움이 안 되지만 다른 것들 뭔가 관련된 뭔가들을 더 확장해서 생각하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문제의 확장 및 일반화다. 자,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 풀었어. 잘 풀었어. 근데 문제가 좀 바뀌어. 좀 확장이 돼요. 확통에서 그런 경우 많이 나오죠. 미지수가 3개였는데 4개를 늘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그러면 문제가 확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죠. 문제가 바뀌면 다른 문제가 돼버리니까. 거기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거죠. 또 이 문제를 일반화시켰을 때 수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A1, A2, A3, A4가 나왔어. 그냥 몇 개 해보니까 나왔어요. 이거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
그러면 일반화시키는 문제 같은 경우 어렵죠. 이게 이제 일반화가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 수열 쪽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어떤 걸 주어지고 이렇게 뭐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애들 그냥 대충 무식하게 때려 집어 넣고 풀다 보면 답은 나와요. 그래서 최상위과 애들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수열 문제는 시간만 주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면 이 일반화라는 부분이 식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뭔가가 있거든요. 출제자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문제로서 학생들한테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식의 구조적인 부분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파악하고서는 연습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연습이 돼야지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거나 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같은 얘기죠. 어려운 문제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못 풀어도 됩니다. 내가 손을 댔으면 끝까지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정말 고난의 작업이 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근데 이건 어쨌든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뭐 퍼펙트한 수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냐? 저희 커리큘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학기 중에는 그냥 내신 퍼펙트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선행과정 올스탑하고 오로지 내신만 올인을 합니다. 그 방학 중에는 선행과 내신을 병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좀 달라요.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정규반 시간에는 내신만 합니다. 그리고 선행 같은 경우는 낮에 특강이나 뭐 저희 특강이 굳이 아니어도 특강을 통해서 병행을 하고,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정규반 시간 내신과 선행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지도하느냐? 심화 개념인 실전 문풀. 어차피 지금 이 설명을 듣는 어머님들의 학생들은 다 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본 개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몰라도 그냥 책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공식만 보면 아 맞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심화 개념. 이 심화 개념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또 뭐 책들에 나와 있는 특수한 개념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추가적인 테크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자, 그런 개념들, 그리고 실전 문풀. 자, 다양한 문제 유형의 심화 문제라고 했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신 기출 문제나 아니면 고3 기출 문제 많이 갖다 쓰는데 다양한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한두 종류만 봐서 안 되겠죠. 골고루 다 봐야겠죠. 말 그대로 퍼펙트한 수학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심화 문제. 일정 난이도 이상의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뭐 숙제가 그렇고 그런 건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모든 문제들은 기본 문제 유형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원론 플러스 다양한 해석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원론이라는 건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를 푸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공식이 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아 이렇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럼 곤란하죠. 그죠? 정확히 왜 그런지 정확히 수학적인 원론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다른 문제가 나오거나 더 심화된 문제가 나와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석, 다양한 해석. 풀이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기하적 대수적도 있고 똑같이 대수적 풀이라도 여러 가지 방식도 있고 기하적 풀이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 다양한 해석에 중점을 둬서 아까 말씀드린 이 로직 플로우 구현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춥니다. 해석해서 연계해서 사고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요 능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쪽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약점 체크해서 학습 컨설팅을 한다. 이게 똑같이 상위권 아이들도 여기 좀 갈리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못 푼 아이들, 나머지는 뭐 실수도 거의 없고 퍼펙트한데 이런 경우가 있고 잘하는데 실수가 많아. 아이들마다 틀리죠. 또 부족한 부분이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기하 쪽이 조금 약하고 어떤 아이들은 대수 쪽이 좀 약하고 아이들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게 분명히 다르죠. 아 내가 수학을 잘했고 난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공부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이들은 죄가 아닌데. 아이들마다 다른데 똑같은 공부 방식을 적용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로직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요 내에서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겠죠.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을 위한 장기 플랜이다. 당장 눈앞에 현실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뭐 벼락치기로 막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하고 수학 점수 냈어.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공부량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수학 내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럼 고3 올라갈 때 그 내용을 잊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공부량이 적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뭐 등등. 자, 수능을 위해서 어차피 수능은 봐야 되는 거니까 길게 봤을 때, 고3 때까지 봤을 때
수학을 퍼펙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또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이들 눈앞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내신밖에 안 보이거든요. 긴 게 안 보인다고, 긴 게. 근데 뭐 얘를 위해서 선행하지 않습니까? 뭐 내신 위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수능은 봐야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시험 연습.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시험 연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필수. 왜냐? 학교마다 시험지가 좀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권만 해도 예를 들면 뭐 S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오고, 뭐 제2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되게 어렵게 나오고,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 패턴 나온 학교는 계속 좀 안정성이 있는데, 학교마다 이제 시험 볼 때마다 편차가 심한 학교들이 많단 말이죠. 어떨 땐 쉬웠다, 어떨 땐 굉장히 어려웠다. 자,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 연습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다양하게. 쉬운 시험지도 연습해야 되고, 쉬운데 몇 개 문제만 특별히 어려운 시험지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까칠한,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시험지.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보는 입장에서 가장 힘든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시험 연습은 거의 필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테스트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 이 금방 학교 내신 기출 문제 가지고 거의 다 테스트를 봅니다. 어차피 공부는 기본적인 공부 되어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실수와의 싸움. 이건 뭐 집중력 문제죠, 결국은. 다 풀 줄 아는데 맨날 실수해요.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근데 수학 시험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학교 시험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수하는 연습은 계속 뭐 안 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다음 시간과의 싸움이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죠. 손보다 머리. 어릴 땐 쓰라고 시키죠. 지금은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손은 무조건 머리보다 느려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심히 쓰다 보면 그 순간 머리는 쉬고 있거든요. 머리를 쉬고 있으면 안 되죠. 어려운 문제 푸는데 머리로 생각을 하고 손은 거들 뿐이 돼야 되는데 이 손이 메인이 되고 머리가 거들면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빅픽처를 쫙 그리고 손은 거들어서 답을 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보고 찍찍찍찍 쓰고 있으면 시간이 무조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고가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막혀 있으니까 뚫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 연습은 꾸준히 해야 되고, 시험을 보고 계속 자아 성찰을 해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게 나한테 후하면 안 돼. 자기한테 너무 관대하고 곤란해요. 이것만 풀 수 있는 건데 실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게 나의 문제인 거거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 연습은 반드시 필수로 꾸준히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퍼펙트한 수학을 위한 학습법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